네, 법무법인 발을정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김민지 변호사. 네, 강병철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영래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해서 좀 질문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보면은 병사들 사이에서는 성범죄도 문제지만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영래폭행과 가혹행위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가혹행위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가혹행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볼까 합니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래폭행과 가혹행위가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해당 범죄가 적용되는 기준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또 폭행하고 가혹행위는 다른 네. 부분이죠. 폭행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네. 그다음에 가혹행위라는 거는 폭행 이외의 방법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다른 기준이고, 영내 폭행이라는 거는 또 영내에서 일어나는 이제 폭행 행위를 영내 폭행이라는 거죠. 영내 폭행과 일반적인 폭행에 차이가 있을까요? 장소적인 차이 말고요. 폭행죄는 기본적으로 반의사불멸죄잖아요. 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네. 영내 폭행은 그 반의사불멸죄의 적용을 배제를 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반의사불멸죄가 아닌 거에 대한 부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네, 되는 맞습니다. 것이죠. 네. 예. 그래서 가혹행위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행 이외의 방법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일체 행위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병생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암기 강요. 암기 강요하는 과정에서 잠 안 재우는 거. 맞아요. 잠 못 자게 하는 거. 네. 네. 그다음에 뿔차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가혹행위죠. 제가 예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코 곤다고 밤에 방독면 쓰고 자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런 것도 가혹행위 일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예. 선임이 후임을 향해서 폭행 및 가혹행위가 반복이 됐고 후임이 여기에 맞서가지고 폭행을 가하면 폭행죄가 성립이 될까요? 폭행을 했기 때문에 폭행죄 구성 요건에 해당은 되죠. 해당은 네. 되는데 과연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정당 방위, 정당 행위 이런 것이 되느냐의 이제 문제인데, 가혹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하고 소극적인 저항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네. 그 폭행이 일어났다. 이러면 이제 정당 방위 네. 될 가능성이 높죠. 이게 이제 뭔가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정당 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죠. 그냥 네. 쌍방 이제 다 책임을 물어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반 폭행죄랑 영내 폭행, 가혹행위 어떤 처벌 수위의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죠. 왜냐하면 일반 형법상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고, 네. 영내 가혹행위 같은 경우에는 직권을 남용해서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위력 행사를 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벌금형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고, 영내 폭행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이제 배제가 되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네. 영내 폭행, 가혹행위로 인해서 군용법이 적용이 되는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이게 이제 이 영내 폭행 가혹행위는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단 한 건 발생해서 고소가 돼가지고 입건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네.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다수의 피해자, 그다음에 그 피해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가혹행위, 폭행행위가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조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구속이 안 되는 상황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또 그 수사 과정에서 합의되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 좋은 의견서를 넣어가지고 이제 기소 유예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천차만별이죠. 통상은 이제 벌금형으로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죠? 그렇죠. 기소유예 아니면은 기소가 됐을 때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기소가 됐기 때문에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 영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직접적으로 했던 사람 말고 네. 주변에서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 걸 보고서도 묵인, 방관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혹시 고소가 될까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방조를 염두에 두는 것 같은데 네. 그냥 단순하게 묵인을 했다? 그거를 가지고는 이제 뭐 고소를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제 고소를 했을 때 처벌이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근데 묵인을 넘어서서 좀 더 이롭게 한다든가 쉽게 말해서 지시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못하게끔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또 묵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도 좀 처벌을 네.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예를 들면 막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 너 망봐 해서 망을 본다든지 그렇죠. 이러면은 방조가 방조가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만약에 영래폭행이나 뭐 가혹행위로 뭐 입건돼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군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현명하게 어떻게 선임하면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분야에서 많이 사건을 처리해봤고 좋은 실적이 있는 변호사를 가는 게 제일 좋고 본인 입장에서는 어떤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무조건 수사 초기 고소를 당했다라는 그 사실을 듣고 분리 조치되는 순간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화도 하시고 아니면은 부모님과 상의해서 빠르게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억울함이 없게끔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수사 단계 초기에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로는 객관적으로 이제 말하면서 결국은 이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그런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발월정의 영래폭행, 가혹행위 사건에서 성공 사례가 있을까요? 영래폭행과 가혹행위 사건을 우리가 많이 수용을 했고 그 과정에서도 성공 사례가 많다고 그쵸, 많죠. 할 수 있죠. 예전에 기억나는 거는 이제 영장실질심사, 그러니까 구속 사건이었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를 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한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역 후에 가혹행위나 영래폭행으로 수사를 받다가 전역을 해서 민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받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혐의 없으면 이제 처벌받는 경우도 있고, 발월정의 그 군인 방위산업센터의 결정문이나 판결문이나 이런 걸 이제 보시다 보면 죄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성공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고 나중에 저희들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당부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피해자들, 후임병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권 의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옛날에 배웠던 대로 병영 악습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하시는 걸로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 병사들한테 바로바로 사과해서 풀고 자존심의 상처를 안 입게끔 이제 잘 풀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일어났다고 하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저희들 이제 부모의 발월정을 찾아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력을 할 수 있는 자신과 경력들이 있으니까 편하게 이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인 방위산업센터의 강백철 변호사 김민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